시대의 판도를 새롭게 바꿀 미래 기술 이야기. 톡톡 튀는 블록체인 아나운서 김칸입니다. 불연속적 혁신 기술로 신산업혁명의 첫 단추를 끼운 블록체인 기술.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블록체인의 시작과 지금 그리고 이 순간까지 한백희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이용자협회 한백희라고 합니다. 본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인데요.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이 블록체인의 세계. 이사장님께서는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생각인가요? 예,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시대의 상황에 맞게 정보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이 세상 밖으로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블록체인의 비읍도 모르는 이 블린이들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블린들을 위해서 이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간단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블록체인은 영수증의 블록이다. 예, 그래서 어떤 증명을 발급하는 인보이스의 블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블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 담기는 정보들에 대한 얘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블록에 담기는 정보에 대한 이 구체적인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A와 B가 어떤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 그 거래 원장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 거래 원장을 명확하게 블록에 담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뭔가 블린이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그럼 이 기술 이름 자체가 블록과 체인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블록에 담긴 정보들을 이 왜 체인에 연결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앞서 얘기했던 A와 B의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증거 자료를 하려면 어느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영수증이 나 혼자 갖고 있다면 그 영수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 혼자 바꾼다고 해서 그 여러 사람 것을 모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블록으로 형성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례를 한번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1세대와 2세대로 나뉘는데요. 1세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가상화폐의 영수 처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례는 가상화폐를 전송했을 때 트리잭션이라는 스마트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영수증이 모든 가상화폐를 이용을 하고 있는 모든 PC나 컴퓨터 그리고 그곳에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누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이 인보이스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보이스를 D앱이라는 곳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한테 B가 돈을 빌렸고 거기에 대한 어떤 증명이 발급돼야 되는데 그 증명을 발급하는 게 저장 장치에서 여러 곳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체인화된 연결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에게 B가 돈을 빌렸을 때 A가 너 돈 갚어 했는데 B가 나 너 빌린 적 없어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걸어놓는 거군요. 예, 그렇겠죠. 그게 증거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완벽한 영수증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증거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증거가 사라져서 난 빌린 적도 없고 이 증거마저 없어졌어.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예,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 증거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C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C라는 사람을 10명을 만들어서 그 C라는 사람한테 함께 모두 그 증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인을 모두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받은 것을 다시 저는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인하기 때문에 그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증거를 남기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은 저가 C가 보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아, 그러니까 이 C라는 증언 같은 걸 해줄 그 장치가 한 개 있을 때는 짜고 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많이 여러 개를 만들어서 예. 그것을 보완해주는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뭔가 돈 얘기로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 B가 C를 자기 편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겠죠. 예. 하지만 여기에서 B가 C를 매수한다고 해도 여러 C가 있기 때문에 100명의 C, 8명의 C, 뭐 50명의 C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매수할 수는 없겠죠. 아,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 즉 증명해줄 사람이 많을수록 더 안전해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정말 이렇게 사실을 증명해줄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는 점이 이 블록체인의 장점이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이 세상 밖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어떤 거래 원장이라는 건 중앙 집중 방식으로 그동안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중앙 집중 방식 말 그대로 나의 컴퓨터 아니면 어떤 회사의 컴퓨터 아니면 어떤 나라의 컴퓨터에 대한 그 저장 장치에서 분산형 모두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분산형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 집중 시스템 역시 치명적인 약점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은행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요. 네, 은행에서 누군가가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맡긴 것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예, 중앙 집중 방식이었을 때 그 서버에서 그거를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정이 증거가 남을 수 없을 정도로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블록체인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블록체인이 좀 공격을 해서 해킹을 하거나 이렇게 정보를 조작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해킹을 하거나 정보를 조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저장을 전 세계에서 10,000개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 네트워크로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면은 10,000개의 컴퓨터를 전부 다 해킹을 할 수는 없겠죠. 중앙 집중 시스템 방식도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중앙 집중형 방식이 모든 정보의 한 곳에 구성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래 조작이나 아니면 영수증 조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블록체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형 시스템, 분산형 시스템으로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마땅히 공격할 그런 중앙 집중하는 곳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블록 한 곳을 공격을 해서 조작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하지만 수많은 참여자들이
모두 그것을 확인하고 그 수많은 참여자들을 모두 해킹을 할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힘든 거죠. 한 곳에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저장 시스템에서는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공유하는 것과 동시에 보안까지 해결해 주니까 이 블록체인이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블록체인 기술 역시 뭔가 치명적인 약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블록체인은 많은 참여자가 있을 때 제 힘을 발휘하는데요. 블록체인의 분산형 그 시스템은 약간의 처음에 그 어떤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딘가에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용자가 없거나 아니면 그것을 읽는 이 컴퓨터들이 없으면은 그러면 블록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분산형 서버를 한 곳에 놨다. 그래서 여기에 20대의 컴퓨터를 놓고 여기에서만 읽게 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갔어요. 1초 동안. 그러면은 그 블록은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한 개의 그 컴퓨터가 살아 있었다. 그러면 그 블록은 안 사라집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 단점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이제 블록체인이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곳에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인센티브가 뭘까요? 역시 누구나 좋아하는 돈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쓰는 진짜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이닝이나 채굴이라는 형식의 블록을 한번 실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 수수료를 다시 그 블록을 읽는 사람들한테 지불해주는 그런 이 채굴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분산 원장 시스템이라는 광산에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실행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개인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돌려 얻어내는 보상 같은 겁니다. 채굴에서 그 보상을 받으려면은 어떤 정답을 맞추면 거기에서 하나의 코인을 줄 수 있는 그 보상 방식이고 그 하나의 코인을 혼자 갖는 게 아니라 그 분산원장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눠 갖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그 블록의 곧 암호화가 퀴즈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하나의 퀴즈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퀴즈 문제의 사람들이 컴퓨터로 푸는 거죠. 예. 그럼 언젠가 제일 먼저 암호를 푸는 컴퓨터가 있을 테고 그 암호를 푼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갖는 게 아니고 함께 체인으로 연결돼 있는 블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갖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채굴에 대해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채굴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누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채굴에 참여하는 거는 좀 권하진 않습니다. 예. 이제부터 그 채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릴까요? 네. 예, 채굴을 반복한다면 새로운 문제점이 생깁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암호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암호를 풀으면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처음에는 암호가 한 자리였다면 다음에 풀 때는 두 자리가 되는 거고 또 다음에 풀 때는 10자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점점 어려운 그 암호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라는 것이 높아지죠. 네, 그건 이제
우리들 용어로 이제 그 포크라고 하는데 하드 포크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자꾸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그만큼 내가 보상을 받는 게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푸는 건 더 어렵게 되고, 예,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많은 기업체들이, 대형 기업체들이 그 네. 채굴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채굴을 한다는 거는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어떤 보상을 충분히 받기라고는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채굴업장들이 좀 회사처럼 작업장 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채굴 업장들이 굉장히 큰 대형 회사처럼 굉장히 큰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기업에서는 어떤 특수한 채굴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채굴이라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한계점이 올 것 같은데요. 아무리 컴퓨터를 수백 대, 뭐 수천 대를 돌린다고 해도 코인을 한 개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것은 이제 그 채굴 성공률이 낮아지는 건데요. 예, 그 채굴 성공률이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내가 보상받아야 될 게 작아지겠죠. 한 대에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채굴기도 있고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채굴기도 있습니다. 뭐 읽는 속도에 따라서, 그리고 알고리즘을 읽는 그 자체의 어떤 형식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지는데요. 그런데 저가나 아니면은 잘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를 잘 읽지 못하는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특별한 효과를 못 보겠죠. 예,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퀴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퀴즈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난 하나도 못 풀어. 예, 그러면 너무 힘든 부분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형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을 쉽게 뛰어들었다, 채굴에 나중에 많은 손해를 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좀 보상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애초에 비트코인이 설계가 된 게 그렇게 되어 있던 건가요? 네, 4년마다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데요. 이를 두고 반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한 곳에서는 이제 그 하드 포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네.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들어도 시장의 가치가 높아졌으니 그래도 채굴하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죠? 그쵸. 예, 한 반 정도 폭락을 반 해서 이상 떨어졌죠. 예. 최고가에서. 어떤 한 나라는 그 반 이상 떨어진 것 때문에 나라가 지금 현재 망하는 위기까지 온 나라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를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만큼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채굴량은 떨어져도 충분히 그 반감기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불안정 시기로 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채굴을 할수록 뭔가 손해를 더 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겠네요. 예. 제가 뭔가 감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뛰어들겠다고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변화무쌍한 혁신의 시대, 이 경제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그 중심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으로 암호화폐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보다는 암호화폐, 즉 코인에 좀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코인이 지금 현재 블록체인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고요. 코인은 블록체인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요즘은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부분을 이해를 안 하고 네. 거의 코인에 사고 파는 어떤 시장에서 사고 팔고 거기에 대한 투기성 코인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피해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보면은 그것을 1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예.
블록체인은 1세대와 2세대가 나뉘는데요. 1세대는 코인의 시장, 2세대는 시스템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세대의 코인의 그 어떤 블록을 형성하는 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시장에서 잘 안착이 되는 그런 시스템, 1세대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안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코인과 블록체인에서 주객이 전도됐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블록체인 그 시스템이 어떤 코인의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주객이 전도됐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먼저 채굴업체가 등장한 것부터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이 원래는 이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 나왔는데 이렇게 채굴업체가 다 독식을 하게 되면은 별반 다를 게 없어지지 않을까요? 블록체인은 많은 참여자가 있어야 더 탄탄해지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거대 채굴업체가 버티고 있고 순수한 참여자는 여기에서 정식적인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죠. 더군다나 그 채굴업체의 목적은 블록체인이나 미래의 기술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단지 돈벌이를 하기 위한 그런 채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채굴 비용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굉장히 큰 채굴 업체가 비트코인 폭락으로 해서 문을 닫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블록에 대한 그런 타격성도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에서 많은 코인들을 사람들이 많은 코인들을 사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채굴업체에서 채굴을 한 것을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시장을 형성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채굴업체와 거래소는 한 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채굴업체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거대로 대거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다 거래소나 아니면 채굴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의 부작용이 많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게 블록체인 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시나요? 약간은 투기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블록체인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역시 정확한 이해와 또 판단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좀 올바른 형태로 가져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블록체인 핫이슈 점검 톡톡에서 짚어볼 사건, 바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충격을 줘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루나와 테라가 한순간에 추락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루나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루나와 테라가 어떤 코인이었는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루나와 테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나와 테라는 정확한 명칭은 이제 테라 USD 그리고 영문으로는 UST입니다. 그리고 편의상으로는 그 테라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루나와 테라는 이 두 코인은 블록체인 기업의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입니다. 테라폼랩스는 2018년도 애플 엔지니어가 이 권도영 대표라고 하죠. 네. 요즘 많이 그 뉴스에 나오는. 네. 그런데 권도영 대표가 이제 창업자인 그 신영성 대표하고 공동 설립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 권도영 대표나 신영성 대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코인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다. 멀티레벨 마케팅으로 발행인 이 마케팅을 전개를 했죠. 예, 그래서 MLM 방식으로 전개를 했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많은 이 피해자를 낳고 한 이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테라는 한 개당 가치가 1달러의 가치를 이룬다. 그 1달러의 가치를 이루는 거는 USDT라는 그 코인들이 토큰이라고 해야죠. USDT 네. 토큰이 1달러의 가치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테라는 1달러의 가치를 이룬다는 시장 발표로 인해서 백서를 그렇게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것은 루나 코인이 보상 체계에 그것을 받쳐준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 발행량을 조절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루나는 테라의 이 1달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받쳐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형식의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리고 루나는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받쳐주기 위한 형식의 코인이다.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셨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기존 화폐 또는 실물 자산을 연동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코인은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변동성이 심합니다. 네. 굉장히 심한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그 가격을 정해놓은 가격에 유지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1달러의 가치를 한다 그러면 1달러라는 거는 이제 환율에 적용해서 그 각 나라에 아니면 각 구성도에 그 환율에 적용해서 그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그것에 함께 같이 맞춰져 있는 그 가격을 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떤 등락에 대한 부분의 코인 그 거래 시장에서 등락에 대한 부분을 받쳐줄 수 있고 거기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는 그 법정화폐 담보형 그리고 암호 자산 담보형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으로 구분되는 그런 보통 1코인당 1달러, 1코인당 뭐 아니면 한국 뭐 KRW 아니면 1코인당 뭐 다른 UAE의 뭐 그 어떤 외국 돈 뭐 이런 부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변동을 최소화시키고 거기에 안정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테라는 1달러를 가치를 지닌 1달러를 가치를 지니고 거기에서 1달러 미만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루나를 공급량을 조절하고 테라의 공급량을 조절해서 루나로 그 가격을 맞춰주는 그런 형식의 이 1달러의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 네. 당시에 루나와 테라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테라의 이 생태계 확장성은 대출 플랫폼이었는데 어떤 그 대출 플랫폼에서 테라를 애치를 하면 이자를 20%를 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예, 여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해만 해도 그 테라 시총액은 50배를 증가했고 루나 시총액도 100배를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인에 한때 루나와 테라는 시가총액 전 세계 10위권까지 올라갔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15만 원이 됐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대표하는 코인은 뭐냐라고 하면 루나
뭐 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뭐 모든 뭐 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그 홍보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지난 5월 9일에 이 테라의 1달러 가치가 붕괴가 되면서 서막을 알렸는데요. 이번 폭락 사태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루나 사태나 테라 사태는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고 그 많은 피해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 발행한 코인이 전 세계에서 많은 그 10위권 안에 들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 그 폭락 사태는 대부분 여러 언론에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폭락 사태의 주 원인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 디버깅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이 스테이플 코인의 그 디버깅 현상 아니면 뭐 알고리즘 공중량이 늘어났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공급량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결과로는 사실 그것은 계획적인 사기 행각이 맞지 않은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나는 형식적보다 많은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거래소에서 엄청난 많은 코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계획적이지 않으면 한 거래소에 그 많은 코인들을 형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코인이 누구한테 나왔냐. 그리고 그 많은 코인을 그곳에 배포를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걸 알았는데 그 많은 코인이 왜 거래소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특별한 거래소에 왜 그게 들어갔는지 그것이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많은 그 부분을 이 수사를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 어떤 거래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에 모든 부분에 이 어떤 블록 자체를 확인을 하기 많이 힘들게끔 지금 형성해 놨는데 그래도 볼 수 있는 그 채널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아니면 예전 자료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됐고 어마어마한 피해 금액이 형성이 됐고 네. 말은 57조의 그 형성 금액이 피해 금액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뭐 추정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 금액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테라나 루나 사태에 그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에 테라나 루나는 정말 그 코인이 그 수많은 코인이 몇천억 개가 유입돼 있는 거래소 아니면은 그 유입 과정에 대해서 네. 밝히게 되면 어떤 그 형상이 왜 일어났는지는 네.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인의 물량이 대량으로 나왔다, 풀렸다. 네. 그게 결국에는 그 큰 손들에 의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보신다는 얘기시죠?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큰 손들이 왜 그 코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큰 손들의 코인은 도대체 어떠한 코인이었었던가 그리고 그 코인이 왜
거래소에 들어간 계기가 어떤 것인지, 그 정도의 코인이 들어간다면 거래소에서도 미리 알았을 테고, 큰 손들은 그것이 풀어지면 분명히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네. 계획적이지 않았었나. 예. 가상화폐나 아니면 블록체인을 계속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이 상황에서는 전혀 그것이 예기치 못했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가 한 명의 큰 손이 이 1,000억 원의 투매를 하면서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한 명일 수 있고 어떤 물론 권도영 대표는 알겠죠. 네. 예, 발행자가 그 발행한 코인이 왜 배포가 됐는지, 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거기에다 왜 줬는지, 그것은 한 명일 수 있고 한 거래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코인은 분명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예, 저도 큰 거래소는 아니지만 작은 거래소를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소에서는 항상 그 과징한 코인이나 과징한 금액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정량의 코인이나 어떤 일정량의 그 금액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거를 말 그대로 누군가가 은행에다가 10억을 넣었어요. 네. 그때는 그냥 10억 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관없어. 그런데 갑자기 은행에다가 1,000억을 넣었어. 담당자는 그 VIP 고객을 관리를 안 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 VIP를 관리하기 위해서 네. 이런 코인이 들어왔네? 그렇게 하고 관리를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겠죠. 네. 예. 그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몇몇 사람의 계획적인 거래소와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대형 채굴업체와 네. 거래소가 어떤 한 몸이든 네. 발행업체와 어떤 대형 거래소가 한 몸이 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져 있다. 네, 저도 관련 사태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 거래소 관련해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루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우리가 그러면 가상자산의 이용자들이 어떤 보호를 받아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에 안전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형 거래소에서 많은 양이 어떻게 퍼져나간 부분이 있을까 하고 많은 거래소들을 들어가 봤어요. 네. 예, 그런데 많은 거래소들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수많은 거래소들의 거래소는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없었습니다. 네. 예, 전 세계 1위 가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도 그렇게 많은 코인이 없었고, 네. 예, 2위를 하는 그 쿠코인에서도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특정한 거래소에서는 엄청난 많은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100억 개, 200억 개, 이 정도가 아니라 1,000억 개 되는 그런 거래량을 보고 굉장히 이것이 이런 식만 팔아도 1,000억 원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그런 물량이 어떻게 해서 이 거래소에 있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캡처 사진이라든지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그 캡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 의문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면 저희는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 조작 피해라고 볼 수도 있고
계획적인 피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계획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에 벗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화폐나 아니면은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그 최고 많은 게 이제 그 다단계 피해자들이죠. 네. 가상화폐 다단계 피해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마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일 겁니다. 네. 그런데 요번 이 루나 사태 같은 경우는 엄청 큰 피해를 본 거죠.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는 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가상화폐 투자는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안전성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보호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발행자와 거래소에 간의 어떤 무언의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건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정확한 수사겠죠. 예. 어떤 권도영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코인이 어떻게 배포되었고 왜 그 한 거래소에는 대형 코인이 들어가 있었는지. 예. 그러면 그 대형 코인이 한 거래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대형 코인을 거래소에서 받아준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그 대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구성원이라든지 예. 어떤 거래소에는 정보 책임 최고 담당자가 있고 거래 책임 최고 담당자가 있고 그리고 CEO가 있고 거래소는 모든 사람의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권과 똑같은 정보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관리를 분명히 했을 텐데 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만들었는지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네. 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도 잊혀집니다. 어떤 수사기관에서는 빠르고 철저한 그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특수한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수한 전문가분들을 많이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루나 테라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락을 겪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루나나 테라 사태로 인해서 어떤 한 나라는 그 위기가 처했고 어떤 그 기업체들은 특히 이제 그 펀드 시장이라든지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 대형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부도 네.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폭락은 했고 그 폭락의 그 어떤 정점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폭락을 하는 부분에 정점을 이제 찍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안착 기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러시아에서 푸틴이 네. 푸틴 대통령이 가상화폐로 가외 거래를 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뉴스를 했어요. 네. 예. 안착 정점이 들어갈 때 다른 부분에서 그런 뉴스가 한번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네.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개의치를 안 했습니다. 사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만큼 그런 부분에 그 발표를 했을 때는 시장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 발언보다는 루나 테라 사태가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펀치가 너무 셌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폭락 사태가 너무 컸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뉴스는
시장의 폭락 상황을 안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적으로는 좀 안착 기간에서 그런 어떤 예전 같으면 굉장히 큰 뉴스지만 지금은 묻혀가는 뉴스로 그만큼 시장 영향을 안 주는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뉴스를 봐가면서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 이용자들이나 블록체인 사용자분들이 가장 이 큰 사건을 겪다 보니까 어떤 뉴스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착 지점도 또 가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이번 테라 루나 사건이 좀 정리가 되고 예. 시장이 건강해진다면 앞으로의 코인 시장 동향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에는 누구나 다 발행을 해서 그 시장을 좀 더 이렇게 이 거래소에 이제 등록하기도 편하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승인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지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자는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왜냐하면 투자를 안전하게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전한 투자를 했구나. 블록체인을 아니면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을 때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쉽게 금방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그 기준점을 이런 그 계기가 늘 있어서는 안 되고 이번이 마지막 계기가 되었으면 좋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꼭 지나가야 됐던 예. 수순이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거친다는 우리나라 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점검하다 보니까 이용자법이 급속히 필요하다. 네. 예, 첫째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법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떤 지금 뭐 거래소의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가상화폐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하고 할 수 있는 이용자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나 테라 사태를 면밀하고 정확한 시선으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는 한백희의 톡톡 튀는 블록체인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오늘 첫 방송 어떠셨나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좋았습니다. 본 방송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투자는 항상 개인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의 존재감이 나날이 커져가는 요즘 블록체인의 1부터 10까지 단계를 밟아 하나하나 차근차근 블록체인의 세계를 공부해 왔는데요. 블록체인으로 열어낸 혁신적인 미래, 다음 주에도 한 걸음 더 톡톡 다가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튀는 블록체인의 김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